역사를 찾아서 제256편 윤관의 북방구성. 아이고, 이 성이 말이야 대체 언제나 끝나는지 자네 아는가? 이거 뭐 그야 알 수가 있나? 나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전리나 쌓아야 한다니까 좋게 수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아이고, 그러면은 수년 동안 곡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려. 얘서 쭉 먹고 잘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현종 임금에 이어 16살의 보이 오른 덕종은 어린 나이였지만 고려사의 안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거란의 망명객들을 받아들이고 아울러 발해인들도 적극 수용하는 정치를 폈다. 본래 발해에 붙어있던 말갈 사람들이 뒤에 여진이란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동북 쪽에 몰려 살게 됐다고 들었어. 처음 이들은 고려를 어버이의 나라로 섬겼다죠. 우리 고려가 거란과의 싸움이 잦아지자 피폐해진 틈을 노려 여진은 차차 세력을 뻗치니 우리 고려 변방의 두통거리가 된 것이오. 고려 북쪽 북방에 큰 성을 쌓아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으니 천리장성이 그것이었다. 덕종은 보위에 오르자마자 유소를 순군 병마 원수로 삼아 천리장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했다. 유원수, 선대께서 북변이 늘 소란스러워 경에게 위원진과 정용진을 두게 했어. 하나 그것으로는 미흡해요. 경의 고견을 듣고 싶소. 폐하, 연전에 돌아가신 강감찬 장군께서도 북방을 조용하게 하려면 성을 쌓아서 변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장의 생각에도 대대적인 축성이 기묘하다고 보여지나이다. 진시황제의 만리장성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폐하. 고려는 진시황제처럼 만리장성을 쌓을 만한 땅도 없나이다. 하면 보관이 있는 게요? 예, 폐하. 병부상서와도 이미 의논을 하였사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설명을 좀 해보. 옛 고구려의 국내성 경계 압록강이 바로 바다로 흘러가는 어귀에서 시작하옵니다. 그리고 정평의 도련포까지 쌓으면 천리가 되옵니다. 천리성이라 했소? 그렇사옵니다. 어디를 잇게 되는 게요? 위원, 흥화, 정주, 영해, 영삭, 운주와 삭주, 안수, 청세, 평로, 영원, 정용, 맹주 등 14개 고를 잇게 되옵니다. 장엄한 계획이로다. 속히 거행토록 하시오. 부국강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라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통치자들이 이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런 역사의 연속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부국강병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 고려시대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강했고 옛 고구려 땅에 대한 향수도 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대담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신 최규성 박사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는 현종대의 거란 침입과 그에 대한 대응을 다뤘습니다. 이제 1031년부터 1034년까지 재위에 있었던 제9대 덕종의 얘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 덕종대의 그 시대를 고려사적인 위치에서 볼 때 어떤 위치였는가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예. 덕종대는 이제 그 환란으로부터 안정으로 가는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네. 현종 때에 사실 그 청년왕으로서 그 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 사업에 힘쓰다가 결국은 간 폭이고
이제 튼튼해진 국방을 더욱더 이제 강화해서 부국 강병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려가 그 부국 강병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가지고 적의 침입을 완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천리장성을 쌓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1, 2차 거란 침입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으로서 뭐 부국강병을 내세웠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덕종 임금이 보위에 오르는 과정은 뭐 순탄했나요? 순탄했죠. 예. 왜 그러냐면 현종이 너무 본인 스스로가 참 어렵사리 그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 목종의 후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영순이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의 방해로 결국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승려가 되고 삼국간에 숨어 있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이제 강조의 정변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목종이 일찍이 후사를 정해 가지고 튼튼히 제왕 수업을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예. 그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래서 덕종을 장첸지 덕종으로 왕이 되는 큰 아들을 길러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으로 다 키우고 본인이 병이 침중하다 하자 불러서 후계를 정해서 제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정하게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런 시기가 되지요. 참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단어를 만나면 괜히 참 기분이 좋은데요. 천리장성.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장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압록강구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 14성을 거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의 그 성을 잇는다. 이게 이제 천리장성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이 길이가 천리나 됐다는 얘기인가요? 천리가 넘죠. 그러면 충분히 말로도 천리장성이 되네요. 천리장성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 만리장성이 일시에 싼 건 아니죠. 예. 진해목념 장군이 많은 그 북변의 백성을 동원해 가지고 정말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시에 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춘추 전국 시대부터 쌓은 성들을 잇는 작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구려 시대에 쌓아서 남아 있거나 또 고려 초기에 그 태조 이래로 수축했던 여러 성들을 잇고 또 이제 그게 다 이어지지 않는 데는 그 부분은 쌓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덕종 2년부터 정종 1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 천리장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천여리가 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 궁궐 짓는 일하고 이 축성하는 일에는 모든 그 백성들이 동원이 됐다 이러는데 이 성 말씀하신 대로 뭐 일시에 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축성술 같은 게 필요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산 기술이 그렇게 축적돼 왔다는 얘기가 되겠나요? 삼국 시대의 그 축성술은 삼국이 쟁패하면서 통일 전쟁을 오랫동안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을 위해서 축성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고구려는 그 중에서도 아마 대표적인 축성의 나라가 아닌가. 제가 중국을 가서 고구려 문화나 또는 그 발해 문화를 학습을 하면서 제일 놀란 것은 고구려 성이 쌓은 지 15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남을 수 있을까? 네. 그거였습니다. 우선 한 예로 들자면은 태자 근처에 참 난공불락의 요새로 쌓았던 백암성.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한 두세 차례 그 답사를 했는데 학생들도 보고 놀랍니다. 이미 1500년 전에 이렇게 성을 쌓을 수가 있을까? 또 그뿐만 아니라 치라고 해서 마면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둥글게 해자를 따라 쌓은 게 아니고 그 치라고 하는 걸 돌출나게 대개 길면은 70m 적으면 한 30-40m 해가지고 돌출되게 쌓아나가서 양쪽에서 활을 쏘면은 기어 오르는 자를 그냥 우에서 보고 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정도의 그 중국에는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라면은 삼국시대의 성사는 기술이 세계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일본 가서도 나당 연합군을 피해 가지고 그 대마도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쌓은 성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수문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아주 뭐 까딱없이 남아 있어요. 이런 걸로 볼 때에 백제 그 축성술도 대단하고요. 뭐 신라 축성술도 여전하죠. 그렇다면 그 전통이 다 고려로 전해져서 축성 기술이 그렇군요. 축적돼 가지고 고려 시대에 이제 참 유감 없이 발휘해서 이제 솜씨 있게 쌓았는데 이렇게 미리 쌓은 천리장성 같은 것은 아주 훌륭히 잘 쌓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나가지고 급해가지고 쌓은 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석성보다도 돌하고 흙하고 토석 혼축으로 쌓은 성들 이런 것들은 기능 위주로 쌓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견고한 석성하고는 달라도 그래도 그 참 비탈에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잘 쌓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함이나 정교함에서 대단한 기술력이 이 시기에 이미 축적이 돼 있었고 그것이 고려에 발휘되었다. 이어졌다. 네. 뭐 당연히 무거운 돌을 움직여서 쌓아야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고 그러자면 또 이게 최하층민들이었겠죠. 동원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요. 고려는 부병제를 이제 취택했습니다. 부병제. 부병제라고 하는 거는 병농일치에 농번기 때는 농사짓고 농한기에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가면 전부 장정들은 군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 이제 고려시대는 정남이라고 해가지고 대개 이제 16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데 고려군의 핵심은 그 정규군은 2군 6이라고 해서 불과 10수만밖에 안 되지만 진짜 고려가 전쟁이 나면은 동원되는 군대는 대개 부병이고 한 30만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부병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성사하는 작업에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천리장성 축조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유소가 책임을 지고 쌓으면서 향화 여진인 완전히 고려 사람이 된 걸 투하 여진이라고 그러고 투하 여진. 네. 또 고려에 왕래하면서 고려에 충성을 바치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향화 여진족인데 이 천리장성 쌓는데 이 고려 부병 말고도 향화 여진족도 여진들을 활용해서 쌓았다. 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과 여진인들을 자군 동원 가능한 사람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이 천리장성을 축조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또 설계 이런 면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또 기술적으로 참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고려나 조선 시대까지도 이 전문 참 설계하는 분들이 있었죠. 유명한 걸로 뭐 소개하시자면 수원 화성에 사실은 문관인 정약용 예. 자신이 설계하고 예. 기중기법도 쓰고 예. 이렇듯이 어느 시대나 다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여진정벌 혹은 뭐 영토의 북방 진출의 의식 이게 우리 민족들이 언제 이런 북방의 진출의 꿈을 가졌는지 역사상 언제부터 이런 꿈을 우리가 갖게 됐는지 당연히 왕건 시대 때는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왕건 시대부터 고려의 개국과 더불어서 북방의 꿈은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왕건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직후에 조칙을 내리죠. 예. 예, 조칙을 내리면서 평양이 지금 참 여진족의 활터가 돼가지고 이제 참 황폐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축하겠다 해서 평양을 개척에 착수하면서 여진족 정벌과 북방 영토 확장은 시작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윤선이라고 하는 신라의 백성이 북쪽에 가가지고 활약을 해가지고 여진족을 복속해서 대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 지역까지 올라가서 고람성이라는 것을 지어서 여진족을 지휘하던 윤선이 왕건이 즉위하자마자 고려로 오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윤선을 통해서 활발하게 여진 정벌의 계기를 맞는다. 네. 또 그다음에는 대표적인 명장인 유건필이 개정군을 이끌고 올라가서 여진족을 정벌해서
지금 함경도 땅 상당 부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쪽에 또 이 평안도 지역도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이런 그 윤선이라든지 또는 유건필의 활약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여진정벌과 북방 영토 회복의 꿈들이 왕건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역대 왕들은 후뇨 10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영토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부해서 북진 정책을 이제 지속해 나가죠. 그래서 성종 때 유명한 이 강동 육지 획득 이 자체가, 또 그리고 압록강 근처에 여진족을 정벌해 가지고 백두산 북쪽으로 쫓는다든지 이런 것이 다 역대 왕들이 태조의 유훈을 받들어서 북방으로 영토를 개척해 나가는 예. 그런 역사를 이룩한 사례죠. 예. 그럼 이런 의식이 조선 시대로 계승이 되나요? 조선 시대도 계승이 되죠. 유명한 그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이 안 왔다면, 글쎄 말입니다. 네. 또는 정말로 그때 참 현명하게 그 이성계와 최영이 손을 맞잡고 명나라를 쳤다면, 물론 이제 만약이라는 건 역사에 존재하지 예. 않습니다만, 네, 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공민왕대의 그 원명 교책이라고 하는 참 절호의 찬스를 맞아서 예. 역대 왕들이 꿈꿔왔던 북방 영토의 회복, 고구려 영토의 회복이 그걸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갔던 것. 그런데 참 우스운 일은 거기에서 반대하고 그 위화도 회군을 했던 이성계가 왕이 된 뒤에 최고의 그 참모고 오른팔이었던 그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계획했거든요. 또 그런 걸로 볼 때 조선시대도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성계나 태종 때에는 그 북방 영토의 그 현저한 그 확대는 없지만 위대한 세종과 세조대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죠. 우리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한다. 압록강과 두명경을 국경선으로 하는 그 한반도 영토가 확정된 것이 바로 세종 세조 때 아닙니까? 그것도 그 고려 이래로 꿈꿔왔던 북방 영토의 개척과 회복이죠.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고려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제 뒷날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외 의식의 실현, 그 무대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1055년 7월, 비교적 문제가 없던 거란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문종 임금에게 전해진다. 폐하, 거란 군사들이 압록강 남쪽에 성을 쌓고 다리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옵니다. 뭐라? 거란은 우리 고려와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소. 그러하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다니.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속셈 아니겠는가? 문종은 거란군을 압록강 남쪽에서 철수시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거란으로 보냈다. 거란의 답변은 없었다. 거란의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하니 축하 사절단을 보내도록 하시오. 허나 그동안 우리의 요청에 답변이 없었기에 항의문도 함께 보낼 것이오. 폐하, 아니 되옵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에 항의문까지 보내는 일은 적절치 않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공연히 거란을 자극할 수도 있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우리 고려는 거란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 합니다. 짐의 뜻을 따라주어. 문종은 거란에 축하 사절단을 보내면서 물론 항의문도 함께 보냈다. 그러나 거란은 고려의 국력이 크게 성장하자 이를 두려워하여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문종은 또한 그동안 거란의 반대로 외교 관계를 끊고 있던 송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길 원했다. 짐은 송나라와 다시 외교를 맺으려 하오. 그러니 서해를 건널 수 있는 큰 배를 만들도록 하시오. 폐하, 거란의 국력이 쇠약해졌다 하나 송나라보다는 훨씬 강하옵니다. 거란의 불만을 재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러나 문종의 자신감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었다. 그것은 곧 고려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12세기 말부터 여진족이 크게 성장하고 거란은 쇠퇴하면서 숙종 때에 이르러서는 북방의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여진족은 고려 국경 쪽으로 접근해 정주성 가까이까지 이르렀다. 숙종은 마침내 여진 정벌의 계획을 세웠다. 여진족이 우리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 정주성 가까이까지 이르렀다고 들었소. 여진족은 그동안에도 우리 국경을 마음대로 농간해왔어. 이번 기회에 먼저 그들을 공격하여 혼을 내주어야겠어. 임간과 이위, 김덕진에게 여진족 공격을 맡으라 하시오. 오합지졸 여진족쯤이야 눈 감고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자, 가자! 그러나 임간의 그런 자신감이 무너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진족은 모두 말을 탄 기병이었기 때문이다. 퇴각하라! 물론 임간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정주성으로 도망을 쳐야 했다. 이때 나타난 젊은 장수가 있었으니 임간의 부하인 장수 척준경이었다. 정주성을 빼앗기면 여진 오락회에게 목을 바치는 꼴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진을 쳐부술 것이다. 한편 개경에서는 이런 변이 있나? 임간 장군이 이렇게 허망하게 패배할 줄이야. 100년 전 선대에서는 거란의 40만 대군도 물리쳐 싸웁니다. 일어나선 아니 될 일이 일어난 곳이옵니다, 폐하. 폐하, 좀 더 지혜와 패기를 갖춘 장수를 써야 하옵니다. 아니, 그게 누구요? 윤관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윤관이라면 능히 여진족을 물리치고도 남을 것이옵니다. 좋소. 윤관을 동북면 행영병마 도통사로 임명하겠소. 그러나 잘 훈련된 여진의 기마병을 윤관 역시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윤관은 우선 당장의 충돌을 피하기로 했다. 그의 상대는 여진의 우두머리 오야속이었다. 우리 고려는 대대로 여진 백성들을 돌봐주었어. 은혜를 모르고 군사를 일으켜 고려를 침략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요. 당장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시오. 우리도 고려와 전쟁을 치를 의도는 없었어. 다만 우리 여진을 이웃나라로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외다. 실은 너희들로선 송나라의 눈치를 봐야 할 지경 아니더냐. 우리와 오래 싸워봐야 얻을 것이 매 있더냐. 폐하, 이번엔 여진이 순순히 물러갔지만 언제 또 국경을 넘을지 모를 일이옵니다. 그래. 윤 장군의 보관은 무엇인가? 그들은 기병으로 무장하여 싸웁니다. 우리 군사들로선 말을 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옵니다. 우리도 기병을 길러야 하옵니다. 하면 편제는 어찌 되는 것이오? 기병, 보병, 승병을 둘 수 있을 것이며 말을 잘 타는 젊은이는 기병으로, 젊고 힘센 사람을 보병으로, 절에 있는 젊은 스님들을 군사로 뽑아 항마군으로 기르면 될 것이옵니다. 고려의 새로운 군대, 별무반은 그렇게 탄생했다. 별무반은 1년 뒤에 17만 대군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별무반으로 여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던 숙종 임금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다. 뒤를 이은 임금은 예종이었다. 예종은 태자 시절에 윤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였다. 예종은 윤관에게 정이품을 내리고 오연총은 윤관을 돕도록 배려했다. 1106년 어느 날, 폐하, 근자에 들어
여진족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연일 회의를 열고 있으며 소규모 군사들을 이끌고 마을을 자주 침범하고 있사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였소. 우리 별무반에게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소. 여진정벌에 나서리라. 장군, 이곳이 함흥평야이옵니다. 17만을 이끌고 왔으니 대군을 5갈래로 나누겠소. 그리하면 각 방향에서 나타나는 우리 군사들을 보고 여진은 심리적으로 위기감부터 느끼게 될 것이고, 윤관의 생각대로 여진은 겁부터 집어먹었다. 아이고, 고려 군사가 언제 저렇게 늘어났지? 참 그 희한한 일이구만. 고려군이 근접하고 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절대 나가지 말라. 아무래도 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구만. 기다려보자고. 고려군들의 주에 시달리다가 제풀에 지쳐 물러날 때까지 버티려는 작전일세. 한편 고려군에서는 자, 이제 기회는 왔도다. 우린 이곳에 여진을 섬멸하러 온 것이다. 용맹하게 싸워달라. 적중경 장군,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없다. 이관진 장군과 함께 적을 공격하라. 알겠사옵니다. 장군, 늙은 저희 아버님을 돌봐주소서. 그게 무슨 말인가? 장군과 전쟁터에 나온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사옵니다. 가문 대대로 영광일 것이옵니다. 적 장군, 난 자네를 친자식처럼 여겨왔다. 너도 나를 아비처럼 믿어라. 예, 장군. 자넨 동쪽 성문으로, 그리고 이관진 장군은 서쪽 성문으로 공격하라. 난 그 뒤에 성벽을 타고 오르겠다. 예, 장군. 진격하라! 성문을 열어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윤관을 비롯한 척준경, 김한충, 문관, 김덕진 등이 이끄는 고려군은 마침내 여진의 심장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여진 군사들은 북으로 도주했고 마침내 고려는 북쪽의 광활한 영토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폐하, 우리 고려가 여진을 물리치고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여 싸웁니다. 중요 지점마다 성을 쌓아 요새로 이용하고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케 하여 살게 하면 이것은 명백히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이옵니다. 윤관공이 보낸 이 편지가 짐의 마음을 깃털처럼 가벼이 해주었소이다. 윤관의 말대로 고려군이 여진족으로부터 빼앗은 땅에 모두 성을 쌓았다. 그러나 자신들의 영토를 잃은 여진으로선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 폐하, 소인은 여진의 사신으로서 폐하를 아련코저 수말리 길을 달려왔사옵니다. 오냐, 무슨 일인고? 저희 여진의 태자 영가가 말하길 본래 여진인들의 조상은 고구려 사람이었으니 대대로 고려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사옵니다. 그래서? 헌데 뜻밖에도 고려의 대군이 저희 여진의 영토를 빼앗고 9개의 성을 앗아갔으니 저희 여진인들은 갈 곳을 잃었나이다. 폐하께옵소 그 9개의 성을 돌려주시온다면 저희 여진인들은 자손 대대로 고려에 조공을 할 것이며 결코 고려 땅을 넘보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중요한 대목이다. 이 일을 계기로 중신들과의 오랜 숙고 끝에 예종은 마침내 9개의 성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분하고 원통하도다. 목숨을 걸고 되찾은 이의 고구려 땅을 이리도 쉽게 돌려주다니. 장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분하옵니다. 이게 어인 일이란 말인가? 훗날엔 분명 여진이 우리에게 화근이 되고 말터.
장차 그 일은 후대에서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훗날 고려에게 영토 확장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진과 몽골 등 북방 민족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은 것은 물론 그들의 성장을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사님께서 그 중국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오늘 지금 얘기가 그 중심 무대가 바로 중국에 갔다 오셨던 그 지역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고려의 그 북방 진출과 관련돼서도 논문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이 윤관의 구성과 그 북방 영토의 개척에 대해서는 참 저로서는 할 말이 많고 또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제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 선춘영비 특히 이제 공엄진비라고도 하는 것과 함께 구성의 위치를 이제 비정해보는 그런 그 논문들을 수편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선춘영비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만 찾으면 이 문제는 그냥 다 해결이 되지요. 근데 이 비가 어떻게 자연 마모가 돼서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디 묻혔을까요? 묻힐 수도 있고요. 자연 마모가 됐을 수도 있고요. 누가 감출 수도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선춘영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땅 속에 묻혔다가 1차적으로 파헤쳐진 것 같습니다. 다시 발견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이제 하려면 조금 긴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선춘영비를 찾아서 이제 중국을 참 산하를 그 헤매던 적이 있는데 우연찮게 그 조전치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간도 파출소 임시 간도 파출소 기호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일본 관리죠. 네. 그 사람의 책을 봤더니 그 통감부가 설치한 간도 임시 파출소의 여러 가지 그 업무 가운데 전통적인 그 어떤 그 풍습이라든지 또는 고적에 대한 조서가 있는데 그 포이하 통강 지금 그 연길 앞에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그 포이하 통강가에서 큰 비석을 하나 건져 올렸는데 비석에 봤더니 그 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윤관이 구성을 축조하고 선춘영비를 쌓은 그해 기록입니다. 무자년 기록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봤더니 처음엔 백비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20여자를 읽었는데 이게 그 불과 몇 자 못 읽은 비지만 선춘영비가 분명하다. 우리 동국 여지 승남이라든지 세종실록 지류에서 뭐라 했냐면 여진족들이 이 비의 글씨를 깎아버리고 강에다 갖다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당시 그 간도가 이제 나중에 그 중국에 넘어갑니다만은 그러고도 외군이 진출하고 나서는 그 간도 성공서라고 하는 관청 뒤에다가 비각을 짓고 그걸 잘 보관을 했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감췄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깨뜨려 버렸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뭐 앞으로 더 답사를 좀 많이 가셔서 발굴하시죠. 네. 드라마에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이 15대 숙종 임금이 여진 정벌에 대해서 대단히 그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였습니까? 그 문종 때 얘기를 잠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문종 때 고려인들이 가졌던 그 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며 문화에 대한 우월성은 아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은 영토관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문종 때는 문화의 황금시기고 국력이 정말 그 아주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을 때라 여진족들이 그야말로 고려는 기회의 땅.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투어서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한두 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뭉태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진족 추장들이 땅을 들어서 고려에 이제 항복해 오면서 제발 고려의 영토로 편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려에는 그 새롭게 항복해 온 여진 땅에다 주호를 내립니다. 복준이, 길준이 무슨 이런 주호를 내리고 여진족 추장을
거기에 책임자로 임명을 시켜요. 이걸 우리는 기미주라고 그럽니다. 기미주. 네, 기미라는 건 굴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미 지역에 이제 설치한 기미주. 이 기미주가 북쪽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고려사 지리지 서문을 보면 서쪽으로는 고구려 시대보다 영토가 줄었지만 동쪽으로는 더욱 저 북으로 올라가서 남북 만여리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종 때에 발달된 문화나 또는 팽창된 국력을 바탕으로 북방 민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미 문종 때. 그게 뭐냐면 여진족의 통일의 기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완안부라고 하는 부족이 강성해지면서 점차로 이제 그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고려를 배반하고 고려를 배반해서 독립하는 길이 뭉치는 길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완안부의 그 준동으로 인해서 그 서서히 그 고려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깨져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 문제를 바로 이어서 숙종이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숙종 8년에는 그 완안부의 추장 그 영가가 죽으면서 우야소가 등장을 하는데 우야소라는 자는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거의 뭐 이 여진족 국가를 이룰 정도로 배포되고 한 인물이거든요. 이래서 그 고려에 대한 적대 행위가 본격화가 아주 노골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여진족의 기병들이 정주성, 정평성 바깥까지 와서 주둔하고 쳐들어올 듯 말 듯 쳐들어올 듯 말 듯 이러니까 고려는 아주 환장하게 노릇이죠. 이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여진족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하에 이제 여진 정보를 기획하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윤관의 총애를 받는 듯한데 이제 척준경 장군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숙종 9년 2월 달에 임간이 여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 여진을 쳤는데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공훈을 세우기 급급해서 나갔다가 정주성 박 전투에서 아주 그냥 대패를 당했죠. 이때 고려군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 같을 때에 그야말로 나 여기 있어 하고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척준경이거든요. 그 당시 척준경은 사실 그 미관 말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그런 그 인물이었거든요. 그 당시 직책이 추밀원 별가라고 하는 장교죠. 추밀원. 네, 추밀원 별가라는 장교예요. 그런데 임간이 패전해서 지금 이제 군대가 흔들릴 때 임간한테 나한테 그 무기하고 그리고 말갑옷을 입힌 말을 한 필 주십시오. 뭐에 쓰려고? 제가 돌격해 가겠습니다. 해서 말갑옷을 입은 말도 갑옷을 입히거든요. 전쟁에서 장군이 안전을 하면 말이 갑옷을 입어. 그래서 그 마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갑옷을 입힌 그 말을 빌려 타고 나가 가지고는 돌격해 들어가 가지고서는 적장을 2사람이나 쏘아 죽이고 그리고 그 장교 2명을 구출해내고 이런 용맹성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 주춤한 사이에 군대를 빼가지고 안전하게 정주성으로 들어와요. 이래서 이제 척준경이가 그 두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고 그 뒤에 구성을 이제 그 개척해 나갈 때 도처에서 용맹을 발휘해가지고 위기를 넘긴 예가 한둘이 아니고 뒤에 가서는 윤관공을 도와서 그야말로 구성 축조에 꽤 많은 그 공헌을 세우고 그 결과 주목을 이제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윤관의 큰 그 명성에 이 척준경이 도와준 그런 그렇죠. 예, 음으로 인물이 동으로, 되겠네요. 예,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예. 이 궁금한 게요. 당시 여진족이 그 중국 전체로 볼 때 국가 조직 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여진족들의 그 상황은 국가 건국 이전입니다. 그 국가가 건국되기 이전에 완안부라고 하는 부족을 중심으로 이제 유목민들이 많으니까요. 그 이제 부대 그 유목민 부락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 시족적인 형태의 부락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완안부를 이제 그 떠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왕이 아니고 그 완안부의 추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태사라고 불렀어요. 태사. 그 태사 체제로 가는 그 특수한
그 체제고 이제 장차 여진이 금을 세우고 나선 국가 체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에서 국가로 가는 중간 단계가 이완안부 체제고 태사 체제입니다. 예. 이때 이제 공을 세우는 윤관 장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무관이었습니까? 문관이었습니까? 당연히 문관이지요. 문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우리가 윤관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장군이라 부르죠. 예. 장군이라는 얘기는 장수, 군대를 이끄는 장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관이라도 전투에 나가서 총사령관이 되면은 최고 장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군 하는데 문종 때 과거에 당당하게 급제된 그 문과 급제자입니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해 가지고 수뷰 보고를 거쳐 가지고 동궁시강이라든지 어사대부라든지 또는 이부 상서라든지 이게 전부 다 문관이 할 수 있는 직책이에요. 문관직을 두루 거쳐 가지고 그 고위에 오른 정통 과거 출신 관료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구성을 확보하는데 이 지역은 그 오늘로 본다면 어느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집니다. 일제가 한반도만 강점한 게 아니라 예. 만주 대륙까지 손에 넣으려고 위성국가까지 세웠죠. 만주국이라는. 그렇죠. 그걸 합리화하고 역사적으로다가 잠깐 억지로라도 왜곡을 해서 손 못 대게 하려고 참 별짓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예만 들자면 세끼노라고 하는 그런 그 어용학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민족이 만주를 지배한 것은 발해로 끝났다. 그 이후에는 우리와는 손이 떨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가 걸리냐면 윤관이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 하고 구성을 쌓은 게 여진족의 땅이거든요. 예. 이게 어디냐? 근데 이미 실학자들은 두만강 유역으로 잡으면은 만주 남쪽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비정하냐면 함흥평야에다 그 좁은 땅에다가 함흥평야가 그렇게 넓고 고려에서 멀어서 지킬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할 만한 곳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도 함흥평야에 있는 고성들에다 일일이 다 여긴 길주, 여기는 뭐 영주, 공주, 복주, 뭐 네. 복주 이렇게 비정을 해놨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제 시대를 거쳐서 조국 광복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산이라도 갈 수 없는 강산이 됐죠. 북한 지역은. 또 중국은 적성국가라고 해가지고 한 발짝도 못 들여놓고 1980년대 후반까지 그대로 그냥 학자는 거긴 가지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실학자들이나 또는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들은 두만강 건너편에다가 선춘영비를 그려놓고 윤관 구성은 한반도가 아닌 한반도 밖의 지역에다가 비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전 지책의 그 기록 속에도 포이하통강에서 건져냈다는 비로 볼 때 비가 그 큰 비를 굉장히 크거든요. 3m나 되는 비인데 그걸 수백 리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두만강 남쪽 거를 걷다 갔다 버릴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춘영은 그 부근에서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만들어진 영토를 그 사신의 호소를 듣고 그냥 또 내준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로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의 윤관 장군은 얼마나 또 통탄을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좀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 좀 부연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구성 환부라고 하는 것이 구성을 돌려줬다. 네. 이렇게 사전적인 뜻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수십만 군대를 일으켜서 수많은 고려 장병이 죽고 피를 흘리면서 차지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차례 그 예종이 문무백관을 메어놓고 회의를 합니다. 예. 구성을 과연 여진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느냐 말겠느냐 이럴 때 번번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멀고 지키기가 힘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굴고 그러면서 제발 돌려만 주면은 고려에 끝까지 충성을 바치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맹세를 수없이 해오고 이러니까 주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그 숙종대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고 만전의 계책을 이룩해서 구성을 이룩한 윤관이나 오연총에 대해서 참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공을 시기해서 환부르다가 상쇄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 당시 고려가 지키기가 어려워서 여진족들에게 그 땅을 내줬다고 보는 게 이제 아마 온당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토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고려다. 다만 너희의 생존권을 인정해 와 줘서 그대로 옛날부터 너희가 살듯이 들어와 살아라. 그 대신 조건부가 있다. 그 조건이란 뭐냐? 절대로 고려를 쳐들어오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바치면서 지내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걸 뭘로 할 수가 있느냐? 고려사 전료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당대의 구성을 돌려주는 책임을 맡고 간 사람이 임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의. 예. 그 임의가 죽어서 뭘 남겼느냐 하면 묘지명을 남겼는데 그 임의 묘지명을 보면은 책임을 지고 구성 지역을 갔더니 이제 군대를 불러들인다는 그런 왕명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전투를 해서 하루도 영일의 날이 없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그 장군들은 보따리 싸느라고 정신 없고 보병들도 군대들도 장군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다 짐 싸기 바쁘죠. 그랬더니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물러가면은 여진족들이 우리를 없인 여긴다. 그러니까 후환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진족 주장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이 땅은 어디까지나 고려 땅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너희들한테 이 땅을 주면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치겠느냐? 바치겠습니다. 이래서 황토단을 쌓고선에 하늘에 맹설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려를 배반하고 고려를 쳐들어가면 하늘이여 벌을 내리셔서 이 본토를 아주 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한테 생존권은 인정해서 살 권리는 주지만 어디까지 고려 영토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려사 전료에서 보듯이 엎어지며 자빠지며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라 순탄히 군대를 물 빠져나가듯이 물러가고 노약자들, 부녀자들 이런 분들은 제대로 행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진족들이 우마차를 내가지고 실고선에 부축을 하면서 정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보살펴. 단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죽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고려가 도망오듯이 도망오는 게 아니라 영토는 고려 거다. 그러나 여진족이 살아도 좋다 하고 환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뭘 증명할 수가 있냐 또. 그런 기록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라 선춘령 아래에 공엄진비를 쌓고 이 공엄전비가 세운 그 지역까지는 고려 영토라고 하는 건 만천하에 포고를 했기 때문에 역대 왕조 금나라 나중에 원나라 그 뒤에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선춘령 이남은 고려 땅이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선춘령 이남은 고려 땅이라는 것은 윤관의 여진 정벌과 그 업적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나중에 세종이 마음 놓고 명나라와 외교적 접촉을 벌려서 선춘령 이남은 조선에 붙이고 선춘령 이북은 요동에 붙인다는 그런 그 명나라 황제의 답신을 받아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압록강 유역에 사군 설치라든지 두만강 유역의 육진 개척을 통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하는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모두 누구 덕분이냐? 윤관 구성 덕분이고 예종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근거는 선춘령비에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워할 수는 있어도 이게 역사적 타당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환부군요. 네. 예. 뭐 이러한 아쉬움이나 또는 당시의 역사적 타당성을 윤관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기록으로 남긴 예는 없습니까? 아쉬움이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쪽을 이제 신빙하게 되고요. 제가 참
학자들 5분을 모시고 2차례나 이제 이 선춘영비를 찾아 중국을 가거든요. 이 중국을 갈 때에 참 비용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교수가 돈이 있나요? 이럴 때 이제 제 친구가 참 어려운 중에서 선출 그 조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통해서 답사비를 댔는데 결국은 못 찾았죠. 그 좀 미안한 점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직접 비는 못 찾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선춘영비나 구성의 위치 비정이라는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답례 한 폭이 되죠.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역사상에서 이 이후 이 지역까지 우리가 차지했던 적은 없었나요? 못 올라갔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작전으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철종 때 조선 철종 때부터 그 고종대에 이르는 동안에 굶주린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분들에겐 국경선 개념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 당시 이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는 거의 무주공산이나 빈배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나라가 철저하게 봉금 정책을 통해서 통행을 금지했기 때문에 거긴 펼쳐진 옥야가 있고 이 황금뜰에 나가서 개척을 해서 올라가서 정말로 그 철종 고종 때에는 수만 명의 우리 백성들이 올라가서 황금뜰을 만들었거든요. 폐허가 됐던 뜰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종 만렵에 가서는 여기에 그 우리의 그 군수가 파견이 돼가서 이 간도 지역이 조선 영토로 되고 청나라도 그걸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다 나중에 이제 간도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제와 관계 때문에 일제하고 그 이 청나라 간의 그 간도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제가 간도를 청나라에 준 까닭에 놓쳤죠. 그러니까 글로 볼 때는 순수한 백성들이 영토를 두만강 북쪽으로 압록강 북쪽으로 넓혀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런 예는 있어도 이 시점처럼 어떤 국력으로서 확장된 경우는 없었다. 예. 윤관의 북방 진출은 어쩌면 일장춘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꿈꿔오던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여전히 우리 영토였다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